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6강의 세 번째 파일인데요. 우리 지금 이항대립 하고 있습니다. 이항대립 중에서도 이 보기와 내용을 연결시키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는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작품에 대한 힌트가 되죠. 그래서 이 보기를 잘 활용하여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는 뭐냐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기 먼저 읽어볼게요. 김춘수의 작품이죠.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그러면 상호 텍스트성은 뭐예요? 다른 장르의 작품을 갖다가 또 다른 장르에 반영하는, 즉 영감이 되는 재료로 삼아서 그것과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요. 그 그림, 샤갈이라는 화가가 지은 거죠. 러시아 화가.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 들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 현실을 벗어난 그런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이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인데 어떻게 지었대요? 자, 자신의 고향 마을에다가 다양한 이미지를 열거하여서 고향 마을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이게 바로 주제가 될 거예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향 마을을 그릴 때 생동감 있게 따뜻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힌트고, 그러면 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3월에 눈이 오는 곳은 봄눈이겠죠. 봄눈. 3월에 봄눈이 와. 자,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자, 관자놀이, 머리의 그 중앙 부분을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돋은 정맥, 새로 돋았대요. 그래서 이 초봄에 떤데요.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의 생명력. 봄의 생명력을 바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음성 상징어. 그 다음에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눈이 이 사나이의 관자놀이를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뭐야? 눈이 내린다.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자, 샤갈의 마을은 지금 3월입니다. 눈이 오는데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눈입니다. 왜? 봄은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계절 중에서 맨 앞이고, 그죠? 모든 이 식물들이, 그죠? 힘을 얻죠. 겨울에 죽어있던 것들이. 그래서 생명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짓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다시라고 했으니까 겨울에 죽어있던 올리브빛이 살아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밤의 아낙네들은, 밤인가 봐요. 시간적 배경은 밤.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고 있고, 샤갈의 마을은 지금 3월인데 눈이 내리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면서 동시에 생명력이 가득한 것으로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사용된 표현법은 음성 상징을 통해서 봄의 생명력 부각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돋은 정맥과 올리브빛은 모두 그러니까 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눈이 있고 올리브빛이 있고 불이 있으니까 선명한 색채 대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연의 구분이 없죠.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전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이 하나다. 이것을 전연시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봄의 풍경을 묘사한 거니까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화적이다 라고 해요. 회화,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회화적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봄의 풍경을 굉장히 개인적 감정으로 노래했죠. 그래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고 서정 중심의 시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눈이 온다는 것 밖에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자, 보기에 따르면 샤갈의 그림을 보고 고향 마을의 풍경을 떠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샤갈의 그림을 보고 고향 마을의 풍경을 떠올림이라고 하면 될 거고, 정서는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고, 만족감 또 따스함이라고 나왔고요. 태도는 예찬적이겠죠.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찬적 태도. 자, 주제는 봄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죠. 자, 표현법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하나 있고, 네, 뭐 그거밖에 없네요. 예, 다른 거는 볼 게 없네요. 표현법으로는.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5번. 샤갈의 마을은 시인의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여기까지 보기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자했다. 맞죠? 고향 마을을 떠올리면서 이제 시를 쓴 거죠. 맞아요. 26번.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이질적 이미지를 병치했다라고 했고, 이 화자도 그것을 활용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했다. 맞죠? 그 다음 날개, 하늘, 지붕, 굴뚝과 같은 것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에, 자,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이라고 보기에서 말해줬으니까 맞고요. 마을의 모습을 공간각적 이미지로 변용하였다. 자, 여기까지 맞는데 공간각적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공간각적 이미지가 없네요. 그래서 공간각적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 맞죠? 생명력 봄의 이미지. 그 다음 안악,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풍경 속에 대한, 여기까지 맞고요. 보기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다. 보기에서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가 제목이 없는데 적어주세요. 배한봉 시인의 우포늪 왁새라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를 보면 뭔가 조금 시의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 뭔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시적 대상은 우포늪에 있는 왁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에도 보기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럼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뭘 떠올렸다고요? 득음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한 소리꾼을 떠올렸대요.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괴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했대요. 절창이란 명창이란 소리죠. 아주 뛰어나게 잘 부르는 노래. 자, 소리꾼이 평생 절창을 추구한 것을 연상함으로써 우푸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절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포늪의 생명력은 소리꾼의 절창과 일치한다.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얘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연결하여 보았으니까 생태적 관점이라는 말을 써도 맞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말하니까요. 자, 우포늪의 왁새 울음소리를 그러니까 소리꾼의 절창으로 연결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음은 하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이죠. 자, 신명한 가락에, 아주 신이 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 그 산에는 바로 누구겠어요? 그 소리꾼이 되겠네요. 그 소리꾼. 그죠? 절창을 추구하다가 끝내 득음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 산에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그러니까 이 소리꾼에 대한 회상이죠. 소리꾼에 대한 회상. 여기 중요한 표현법이 하나 있네요. 뭘까요?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 자, 절창은 뭐예요? 아주 높은 경지의 노래죠. 그러니까 소리예요. 이 청각을 무엇한 거죠? 물줄기로 내리친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건 절창이란 청각인데 폭포 물줄기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은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인데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표현하고 싶은 건 절창이고 어떻게 바꿨어요? 시각적으로 폭포 물줄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각적 전이를 통해서 생생한 이 소리를 효과적으로 그죠? 전달하고 있네요. 그 다음 오늘은 왁새 울음대요. 뭐가요? 그 소리꾼의 절창이 왁새 울음이 되었어요.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 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 질러 놓는다. 자, 여기가 중요하네요. 이 소리꾼의 소리가 왁새 울음이 되었고 그 왁새 울음은 눈부신 봄이에요. 그래서 봄빛 위에, 그래서 이 봄빛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자운형 꽃불 질러놓는다. 눈부신 이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 질러놓는다 라고 한 것은 자운형 꽃을 피웠다 라는 얘기니까 이 봄의 생명력은 왁새 울음소리로부터 온 거고, 이 왁새 울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절창에서 온 거죠. 소리꾼의 절창.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소리꾼의 절창이 왁새 울음소리로 표현됐고 그 왁새 울음소리 때문에 눈부신 봄 위에 자운형 꽃이 피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화자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적인 시입니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누구죠? 이 소리꾼이죠. 그 소리꾼.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그래서 이 소리꾼은 조금 뭐야? 고단한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고수가 뭐야? 북치는 사람. 누가요? 이 소리꾼이 나이가 많은 북치는 사람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그러면 신명나게 소리했다, 노래했다는 뜻이죠. 그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제 떠올리고 있습니다. 소리꾼을. 필생 동안, 일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그 소리는 절창이겠죠.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영탄적 표현.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그 절창을 향해 애쓰다가 죽은 그 절창의 소리를, 소리꾼의 소리가 이 늪에, 우포 늪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소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자, 여기서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아래 몰아친다. 이건 뭐죠? 양파들이 익어간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 계절에 일제히 이 왁새들은 동편제를 넘어간대요. 동쪽에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한창 한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소리꾼의 영혼이 이 우포늪 산에 깃들어 있다는 얘기죠. 자, 완창 한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의 영혼이, 그럼 그 영혼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 그죠? 화자의 생각이고, 영혼의 깊은 곳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히나가 이 소리꾼의 영혼이 봄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근데 여기 봄이라고 나왔나요? 자, 봄이라고 나오지 않았고요. 양파가 익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봄에서 여름 사이 그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어쨌건 이 소리꾼의 이 생명력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리꾼의 소리가 이 산을 생명력 가득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화자는 우포늪에 이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꾼을 떠올렸고요. 이 소리꾼의 소리가 이 산, 우포늪의 산을 아주 생명력으로 물들인다고 했고요. 자, 표현법은 감각의 전이 폭포 물줄기로 내려가는 절창. 여기 하나 있고, 어미는 어떻게 사용됐나요? 했다, 놓는다 라고 해서 단정적 어조잖아요. 단정적 어조. 그리고 관조적 어조. 관조적 어조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이하게 객관적으로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어떤 시든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화자가 이 시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관조적이라고요. 오케이? 대상을 바라보는 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태도. 그래서 객관적 태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을 나열하듯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관조적 태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화자는 우포늪에서 새소리를 듣고 소리꾼을 떠올리는 상황이고요. 이때 정서는 관조적이죠. 관조적, 객관적. 이건 태도인데, 그럼 정사는 뭐예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력을 느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관조적, 객관적은 바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우포늪의 소리인 자연의 아름다운 생명력과 그 소리꾼이라는 예술혼.
예술혼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가 우포늪의 풍경,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하여, 맞죠?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맞아요. 상상한 거죠? 실제는 아니죠. 그 다음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 자, 삶의 비애 느껴지나요?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 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 맞네요. 삶의 비애 있네요. 자, 의지할 곳 없는 혈혈 단신이고 텁텁한 얼굴, 그러니까 삶의 비애, 삶의 슬픔이 좀 느껴집니다. 그의 외형 묘사를 통해서. 그럼 맞고요. 33번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 맞네요. 자, 살아있을 때는 득음을 하지 못했어요. 절창을 추구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혼이 우포늪에서 지금 울고 있는 왁새 울음소리로 나왔고, 그 왁새 울음 때문에 뭐 생명력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화자가 떠올린 상상적 세계는 뭐야? 그 소리꾼이죠. 그죠? 이 소리꾼의 그 일생을 떠올린 거죠. 실제로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지 아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상상한 거 맞고요.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는데, 자, 보기에서 그런 힌트가 있었네요.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했대요. 떠올린 거 맞고요. 그렇죠. 상상적으로 떠올리다고 말했어요.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렇으니까 이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고, 34번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 완창을 했다고 했나요? 완창, 노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득음을 하지 못했어. 절창을 하지 못했어. 득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비의 개념도 아니죠. 동일까지는 아니지만 이 소리꾼의 영혼이 이 왁새한테 옮겨졌다고 했으니까 대비라는 말이 맞잖아요. 둘 다 생명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 이건 맞겠네요.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적 아니고요. 관념적으로 보여주죠. 자신의 생각이에요. 화자의 생각이니까요. 다음 시 봅시다. 264의 강 건너간 노래. 264 하면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 되고요. 제목이 강을 건너간 노래래요. 그러면 뭘 강을 건넜다. 강은 이제 보통 이제 문학에서 경계를 뜻하거든요. 노래는 보통 희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이상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보기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낸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있어야 할 현실은 화자가 바라는 것이니까 아마 이상일 거예요.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그죠?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고, 일상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 있어야 할 현실은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현실, 화자가 바라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현실, 이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 거예요? 당위적 현실과 이상적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 구분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년 섣달에도 보름달께. 섣달에도 보름께. 섣달은 12월을 말하고요. 보름은 15일쯤을 말해요. 달 밝은 밤.
겨울이네요.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 자, 얼어서 조였다. 무척 춥다. 추운 날씨. 그럼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부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황은 부정적이야.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내가 노래를 왜 불러요?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 무슨 표현법이죠? 의인법이 쓰였네요. 이렇게 추운 날밤, 그 시대적 현실과 연관해 볼까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이 추운 날밤은 일제강점기. 내가 부른 노래는 뭐가 될 거야? 희망은 강을 건너갔다. 그렇죠? 그럼 강 건너에는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건가요? 한번 봅시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자, 강 건너 하늘 끝에는 사막이래요. 그럼 이 사막은 결코 긍정의 상황은 아닐 거지만 그래도 강을 건너가고 싶은 이유는 이 현실, 이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그죠? 부정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비같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직유법, 직유법이니까 비유법이 쓰인 거고요. 의인법도 직유죠. 아니요, 비유죠. 못 잊을 계집의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에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자, 못 잊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고 말하기에 가기는 갔어요. 뭐가요? 노래가요. 노래가 간 거죠. 뭐가 갔다고요? 노래. 아까 1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가 강 건너 갔다고 그랬잖아요. 못 잊을 계집애가 있어서 그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고 말해서 노래를 불러서 강 건너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럼 아까 이 노래를 희망으로 본다면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솟아오는 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막도 긍정적인 곳은 아니에요.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서 눈물 먹은 별들이 문상 오는 밤이래요. 그러니까 눈물 먹은 별들은 뭐겠어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슬픈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내 한 가락 여기 두고 한 가락도 어디맨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직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체념한 건 아니죠. 이 화자는 지금 체념은 아니고 의지가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자의 상황. 자, 부정적 현실이죠. 암울한 현실이에요. 이 암울한 현실에서 희망의 노래, 즉 강 건너 간 노래, 희망의 노래를 강 건너로 띄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띄움. 그래서 정서는
현실에서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죠. 그만 어느 모래물에 떨어져 죽겠죠. 이 노래가 라고 했으니까 절망감을 느끼지만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의 노래는 여기 있는데 하나 노래는 어디로 띄워야 하나 라면서 끝났으니까요. 따라서 주제는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5번 기억, 극한의 추이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의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부정적 상황을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니은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여기까지 볼 때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시했다는데, 자, 내 노래가 어디까지 갔어요? 사막과 다음 곡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나의 현실은 뭐야? 내가 노래를 띄워서 사막까지 갔으니까 사막까지 간 나의 이 노래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이렇게 띄워서 갔으니까 나도 이제 그곳 사막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37번 디귿,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디귿이 죽음의 상황을 가정했나요? 그만 어느 모래부터 떨어져 타 죽겠죠. 그죠? 이 노래라는 게 타 죽겠죠. 맞고요.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고 있다. 맞네요. 다음 리을,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리을을 한번 볼까요? 리을,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이거는 그냥 상황이지 태도 변화가 아니죠. 그죠? 화자의 태도 변화가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될 거고요.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도 전혀 아니죠. 눈물 먹은 밤이니까요. 그죠? 희망적 현실이 절대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미음,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가 대응되죠. 자, 밤은 부정이고 무지개는 긍정이에요.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은 뭐예요? 무지개죠. 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갖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끊고요. 다음 40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